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 40세 이상으로 돼 있는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법 67조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이 처음 제안한 데 이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 장유유서 규정이라면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 역시 낡은 헌법이라고 비판했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으면 대통령 자격도 있는 것이라며 이준석 현상을 예로 들며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온 36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전하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준석이라는 바람을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개헌 바람을 일으키길 바라는 의원 내각제 등의 개헌을 원하는 정치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기성 언론의 바람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간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던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이 전때인 21대 국회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을 필두로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혹시 일부 정치 세력이 국민을 속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속을 차리는데 개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선 개헌을 추진한다면 몇 가지 전제 조건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일 테고, 둘째,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미래 가치를 담아야만 합니다. 자칫 설익은 개헌을 시도했다가는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지고 그 혼란 속에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의 위험성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 2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등을 놓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나 이 제도는 모두 장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라는 미명으로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이게 과연 우리 정치 현실에 적합한지 회의적입니다. 또 2원 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 간의 상존하는 갈등 가능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의원 내각제 역시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치 문화가 하루아침에 혁신될까에 대한 의구심이겠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권이 정략적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이익에 매몰된 개헌을 추진할 게 불보듯 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또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가득한 가운데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또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열중하고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특정 정파, 특정 정치 세력의 집권 연장 등의 정략적 목적에, 그런 목적에서 개헌에 접근한다면 그날이 니네들의 제삿날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생사가 그렇지만 정치도 마찬가지로 신중함이 필요할 때가 있고 과감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중함이 필요할 때 과감성만 강조하다 보면 오버하게 되고, 반대로 과감성이 필요할 때 신중함만 강조하다 보면 때를 잃게 되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바로 이런 걸 잘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할지 말지 나름 본인 판단이 섰다면 그 다음은 과감성을 보여야 그 뜻이 인정받고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본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텐데, 아직도 본인의 진로를 놓고 고심한다는 보도들이 속출하고 있죠. 어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 30여 명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전격 취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본인의 뜻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다르게 해석돼 알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참석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김무성 전 의원을 주축으로 꾸려진 공부 모임 열린토론 미래의 조참 모임에 참석해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왜곡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모임 참석을 보류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윤 전 총장의 결심에 따라 전격 참석할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시절 판단이 서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고 공언해왔던 윤석열 총장이기에 그런 거침없는 모습과는 대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자맹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투명성과 피로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은 단 1%에 머물렀고 반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3%를 차지했죠. 이 같은 여론조사를 받아 대다수 언론이 이준석이 차기 대선 선호도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보도들을 보면서 뭔가 의도성이 다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한국갤럽의 공정성을 의심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도 예고했는데요. 홍 의원이 날 자신의 SNS에서 여론조사가 후보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는 판에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여론조사가 횡행하게 되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부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믿지 않았다라며 한국갤럽이 이를 이행치 않으면 성명권 침해로 민형사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 의원은 홍준표 결과값은 이재명 등 다른 후보자의 수치와 비교할 때 심각한 편향과 왜곡 현상이 의심된다며 한국갤럽은 그동안 조사 방식 차이 때문이라고 해명해 왔지만 그 주장의 신뢰성은 크게 떨어진다며 단순히 모 집단 샘플링이나 조사 및 통계 처리 방식의 오차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와 고의성을 의심할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2017년 제19대 대선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적 피해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촉구해 왔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국민 정신을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숭고한 표현이며 우리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출신이 아닌 국민학교 출신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국경일 전날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내일은 태극기를 반드시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집에 돌아와 내일은 무슨 날이니 태극기를 꼭 걸어야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처럼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이요 얼굴이고 태극기 속에는 우리의 사상과 국민들의 정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극기를 개양하는 일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기본이며 애국의 충정을 다짐하기 위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죠. 그런데 지난 3.1절도 그렇고 지난 주말 현충일도 태극기를 개양한 가정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2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전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그게 시들어졌고 적폐청산한다며 태극기를 들고 집회하는 문정부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마치 적폐처럼 매도해 일반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미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도 1인 가구가 급증한 탓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국가홍보중앙회 이래원 대표는 내가 사는 800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조기를 단 게 우리 집뿐이더라 라고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태극기는 임기가 없다. 좌우 상관없이 태극기를 잘 기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포되기 훨씬 전 중국군의 한 과학자가 관련 백신에 특허를 출원했고 돌연 의문사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자국 정보기관들의 코로나19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연구소가 코로나19의 중국구한 연구소 유출설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지난해 내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여러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정부 산하인 캘리포니아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인 지난해 국립연구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가설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추가 조사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국립연구소가 자체 연구에 착수한 시점이 지난해 5월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수개월에 걸쳐 코로나19 기원을 연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 당시 미 국무부 또한 이를 인지했으며 현재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정보기관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 의회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중국 기원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사실상 중국 편을 들어 논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에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청하는 거지 꼭 중국이 할 것을 다 하면서 강요를 당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 대응팀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요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기구는 이 점에서 그 어떤 국가에 강요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협력과 기여, 지원 등 노력들 안에서 완전히 기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WHO 주도의 코로나19 기원조사팀은 올해 초 중국 우한에 파견돼 조사를 벌였지만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만 내렸을 뿐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이후 중국 당국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재조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영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이재철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과 협회 인사들을 면담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금강산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에도 이중명 대한골프협회장을 만나 2025년 세계골프선수권 대회 금강산 유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금강산 비경 아래 세계 골프 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설렌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장관이 언급한 남북협력 사업은 하나같이 현행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는 게 제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에 대북 전문가들은 유엔과 미국 제재에 저촉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에 대북 전문가들은 유엔과 미국 제재에 저촉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4년 반 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위원은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재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12항에 따라 북한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를 운영할 수 없고 2321호 32항에 따라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사적 금융 지원이 금지돼 있는데 여행은 서비스 무역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모두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만큼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로부터 이들 제재 면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는 근본적인 걸림돌을 상기시켰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직책을 두루 거치며 두 사업의 자금 흐름을 북한 내부에서 지켜본 미정호 씨는 개성공단 자금은 노동당 통전부를 통해서 김정은의 비자금 창구인 39호실에 입금되기 때문에 그 자금은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 핵미사일 개발 등 군비에 지출되고
또 그의 통치 자금으로 전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재법 전문가들은 미 정부도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수익을 북핵 프로그램의 중요한 재원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북 두 나라 모두와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김정은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그의 제안 대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과 미국 제재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그런 제안을 하기 전에 유엔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으며 미국 법에 대해 읽어보지도 않은 채 미 은행들이 대북 송금을 허가할 것으로 상정하면서 미국의 지지도 얻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기대처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의 모멘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대표적인 두 남북 협력 사업도 진척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지원 비판에 휩싸였던 쌀 재고량이 바닥을 보이는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이면 수입산을 제외한 정부 비축미 재고가 22만 톤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같은 수치는 최악의 작황 여파로 재고량이 급감해했던 199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불안정한 쌀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정부 비축미를 더 풀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정부 비축미 8만 톤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8만 톤 공급이 완료되면 올 들어 시장에 공급한 정부 비축미 물량은 29만 톤에 이르게 되는데요. 재고량은 반비례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공급 이후 22만 톤의 재고가 남게 되는데 그나마도 군대 급식용으로 공급해야 할 물량 등 필수 사용분을 제외하면 남는 물량이 얼마 없습니다. 남아도는 불량 처분이 정부의 일이었던 쌀이 귀한 몸으로 둔갑한 건 지난해 작황 부진 여파가 가장 컸고 여기에 다른 요인이 겹치며 재고량을 끌어내렸는데요. 여기서 다른 요인이란 바로 해외 식량 원조 물량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부터 매년 국제사회에 공여하는 식량 원조 물량 5만여 톤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